안녕하십니까. 시대디어 물류관리사 화물운송론 담당하는 황사빈입니다. 어떻게 하면 화물운송론을 쉽게 학습하고 또 이걸 통해서 물류관리사 시험을 쉽게 합격할 것인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합격해야죠. 만약 1년에 시험을 여러 개 본다면 그래도 좀 늦게 합격하는 것도 괜찮지만 1년에 한 번씩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물운송론을 갖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떤 내용이 시험에 나오고 비중은 어떤가, 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화물운송론에서 고득점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고득점할 수 있는,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죠.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모자라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하면 약간 전문성이 있는 과목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공부하실 내용은 아무래도 자주 출제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기본 이론 중심으로 일단 학습을 하시고 그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 범위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연습 문제, 예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들 포함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연습 문제를 풀어보셔야만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공부할 때도 정리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연습 문제를 갖다 풀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 임박해서는 기출 문제를 갖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보통은 자격 시험에서 합격하려면 되게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 뒤에 커리큘럼도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식도. 그래서 시대 뒤의 물류관리사 방법이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이론 그리고 문제 학습하고 나서 핵심 요약 특강이 제공됩니다. 핵심 요약 특강을 제공한 다음에 또 충분히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모의고사 문제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과 함께 이제 물론 기출문제는 혼자 풀어보셔야 되는 거죠. 혼자 풀어보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해설을 갖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시다가 막히거나 이럴 때는 해설을 참고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런 커리큘럼대로 따라가시면 그대로 합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잘 짜여진 시대 뒤에 물류관리사 과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잘 따라오시면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론 과목의 출제 영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운송이니까, 화물 운송이니까 운송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고 지나가셔야죠. 운송, 여러 가지 운송의 기능, 다양한 역할들 다양하게 나옵니다. 운송의 기능 또 역할 나오고 또 운송을 통해서 창출하는 기능이 무엇인가 또 늘 나오지만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지리적 효용을 창출한다. 이걸 통해서 수급 조정 기능이 있다. 수급 조정이 있으니까 가격 조정 기능도 있다. 여러 가지 기능도 잘 물어봅니다. 역할. 그다음에 이제 운송에 적용되는 또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또 이걸 확인하셔야죠. 다음에 이제 운송수단을 이해해야 됩니다.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철도, 선박, 항공기 등등이 있는데 각각의 운송수단의 종류 그리고 각각의 운송수단의 장단점 이걸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거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서 이제 운송 중간중간 거점이 있죠. 운송의 거점과 관련해가지고 물류단지라든가 물류터미널 원래 물류단지나 물류터미널 같은 것들은 보관 하역론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화물 운송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물류단지와 물류터미널. 이게 왜 그러냐면 화물 운송론의 범위가 예전에는 국제물류까지 포함됐던 건데 국제물류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물론 일부가 중복돼서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게 범위가 좁아지니까 운송 중간에 이루어지는 거점 활동까지 나와서 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물류단지, 물류터미널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물운송론에서 운송에 유형해가지고 도로운송, 철도운송, 그 다음에 해상운송, 항공운송이 있죠. 그 다음에 복합운송이 나오는데 각각의 운송에 대해서 특징들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화물자동차 운송이죠. 여기선 또 이와 관련된 근거가 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죠. 거기 나와 있는 것하고 결부해가지고 나옵니다. 일단은 화물자동차 운송이니까 화물자동차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도 아셔야 돼요. 여러 가지 유형의 화물자동차. 그래서 합리화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화물자동차의 재원도 알아야 돼요.
화물 자동차에서 쓰이는 용어에서 재원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화물 자동차 운영관리 지표죠. 이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뭐 적재율, 영차율, 공차율 등등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운영관리 지표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한 번씩만 확인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운송원가하고 운임 구하는 문제. 운송원가하고 운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법이 개정되면서 안전운송원가라든가 안전운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연계해서 이런 내용들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자동차 운송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운송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TMS가 있죠.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다음에 택배 운송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택배 운송과 관련해 가지고 이 도어 투 도어 운송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택배 운송과 관련된 택배 운송 약관이 있죠. 약관에서도 보통 두 문제, 세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이거 나온다는 게 워낙 우리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범위가 좁으니까 여기서 많이 내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얘기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에서. 다음에 철도 운송에서는 철도 화차의 종류가 나와요. 철도 차량, 화차, 플랫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의 화차의 종류도 확인하셔야 되고, 철도 화물 운송의 종류가 또 몇 가지 있죠. 그러면서 그때 TOFC하고 COFC, 화차 위에다가 트레일러까지 같이 실어서 운송하느냐 아니면 컨테이너만 싣고 운송하느냐 해가지고 이런 방식들이 있죠. 철도 운송에서 흔히 나오는 거의 매번 나오다시피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되고, 근데 화물차 운송하고 철도 운송은 비교적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국제물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상 운송이나 항공 운송은 국제물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다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또 보셔야 됩니다. 해상 운송이 있습니다. 해상 운송과 관련해 가지고는 해상 운송의 형태, 여러 가지 형태, 해상 운송 계약, 뭐 그냥 국제 계약 아니에요. 해상 운송 계약, 해상 운임은 어떻게 정하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박에 관련해 가지고 선박의 재원, 또 톤수라든가 선박 구조도 잘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상 위험이라든가, 또 최근 들어와 가지고 이제 모달 시프트 해가지고 운송수단을 바꾸는 거죠. 그동안 화물 자동차 운송이 중심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뭐요? 철도 운송이나 해상 운송으로 바꾸는 거죠. 모달 시프트에 관한 내용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복잡한 게 항공 운송이죠. 이것도 국가와 국가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항공기와 유닛 로드 디바이스, 단위 탑재 용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 공항에서 쓰이는 하역 장비 같은 것들 다 잘 나와요. 공항에서 쓰이는 하역 장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ULD도 잘 나오고요. 항공의 경우에도 중요한 게 항공 운임이 중요하죠. 항공 운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화물 운임이라 그래요. 여객 운임은 별거 아닌데 화물 운임을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다 뭐요? 국제물류와도 다 관련되는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특히 선화증권에 대비되는 항공 화물 운송장 AW가 있습니다. 에어웨이 빌, 항공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잘 나와 이것도. 항공 운송 화물에 대한 사고 처리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상당 부분이 국제물류에서도 또 언급됩니다. 같이. 그 다음에 지금은 복합운송이 일반적이죠.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연계해가지고 운송하는 게 복합운송인데 무지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복합운송의 요건, 복합운송의 여러 가지 유형이 또 있어요. 둘 이상의 운송수단인데 어떤 운송수단이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뭐 피기백 방식, PC백 방식, 버디백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또 랜드브리지 방식도 잘 나오고요. 이런 것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복합운송을 담당하는 복합운송인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뭐 일반적으로 프레이트 포워더라고도 하는 거죠. 프레이트 포워더, 그 다음에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국제물류 주선업자가 나오는데 국제물류 주선업자가 바로 복합운송인이에요. 복합운송인의 역할 뭐 이런 것들 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복합운송 경로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복합운송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두 가지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ULS 단위 적재 시스템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유닛 로드 시스템 해가지고 단위 적재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 물류관리론에도 나오고 물류관리론 또 보관활용론에서도 일부 언급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일관 파레트와 파레트 시스템, 또 일관 컨테이너와 또 컨테이너 터미널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 같은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뭐 에이프런, 마샬링 야드라든가 컨테이너 야드, 컨테이너 프레이 스테이션 등등 잘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좀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다 계산 문제로 나오니까 그런 건데, 자, 수배송 시스템의 설계 및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지고 이제 수배송 시스템의 설계 나와서 공동 수배송 시스템, 그리고 자, 수배송 시스템의 합리화가 나오고 여기까지는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 뒤에 수배송 네트워크 모형이 나와요. 수배송 네트워크 모형 나옵니다. 그래서 수배송 네트워크 모형 해가지고 여기에 최단 경로법이라든가 최소 비용법, 최대 운송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이거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 계산 문제로 나와요. 그림을 제시한 다음에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한 번씩만 정확하게 풀어보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신경 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배송 최적화 기법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 경영과학 기법이에요. 경영과학 하면 되게 경영학 공부하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지만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이게 세 가지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세 가지가 뭐냐? 북서 코너법, 최소 비용법, 보겔 추정법 세 가지가 나와요. 뭐 이 중에서 둘이 나올 때도 있고 셋이 나올 때도 있고, 어쨌든 간에 출제 비중 높은 건데 최종적으로 한번 잘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문제 한두 문제 풀어보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원래 내용 자체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나 어렵지 않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서 8개 파트로 구분돼가지고 자,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분이 국제 물류론과도 중복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수배송 시스템의 설계 관리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 많이 나와요. 전체 범위로 본다면은, 범위에서 본다면 좁은 범위인데 출제는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여기도 화물자동차 운송도 잘 나옵니다만 이게 운송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니까 잘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 복합운송은 되게 연계가 돼 있죠, 다들. 연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운송의 기초, 철도운송도 꾸준히 나오고요. 이거는 뭐 내용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냐면 시험 범위, 전체 시험 범위에서 뭐요? 골고루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당연히 시험 범위가 아주 넓지 않으니까 뭐요? 어떤 특정 부분에서만 많이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한 이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출제 비중 나오는데, 자, 문제의 난이도는 원래 그 시험을 갖다가 치르는 곳에서 큐넷이나 이런 데서 제시하는 출제 기준은 초급 30, 중급 40, 고급 30이에요. 근데 화물운송론은 초급 30 정도, 중급 50 정도, 고급이라 해봤자 한 20 정도 됩니다. 그 고급 20이라는 게 다 충분히 연습해 보신 분들은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뭐예요? 약간 전문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전문적인 내용들이 특히 국제물류라든가 이와 관련된 최근의 경향 관련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놓치는 수가 있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화물운송론 과목도 일부는 국제물류론, 또 일부는 물류관리론과도 중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과목들을 갖다 딱딱 구분할 게 아니라 전체를 갖다가 폭넓게 포괄적으로 연계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 통상적으로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잘 정리하시면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에듀가 만든 합격을 위한 코스대로 코스 요리만 즐기시면 됩니다. 기본 이론 문제, 그 다음에 핵심 요약,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 풀이. 요 코스로 잘 따라오시면 이제 합격입니다.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